꺼져가는 오후를 바라보다 스쳐 지나가 버린 그때 생각이 나. 기억 모퉁이에 적혀있던 네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제 멈춰버린 화면 속에서 내게 여름처럼 웃고 있는 너.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goodbye. 오래 머물러 주어서 고마워. 이 말이 뭐라고 그렇게 어려웠을까. 이제 우린 다른 꿈을 찾고 있던 거야. 아주 어린 날 놀던 숨바꼭질처럼 해가 저물도록 혼자 남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미 멈춰버린 화면 속에서 내게 여름처럼 웃고 있는 너.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goodbye. 오래 머물러 주어서 고마워. 이 말이 뭐라고 이렇게 힘들었을까. You're the only one in my memory. For me. 손에 꼭 쥐었던 너와의 goodbye. 근데 참지 못한 눈물이 나의.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goodbye. 함께했던 모든 날이 좋았어. 이 말이 뭐라고 그렇게 어려웠을까. 이제 goodbye.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훈 기자입니다.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내일 휴가를 냈다고 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신수석이 사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박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법무부 과천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네. 기자들이랑 만나서 처음으로 이런 신경을 밝힌 거예요. 여기 사의 표명에 대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만났고 사실 따로 얼마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민정수석으로 계셔서 함께 대통령을 보좌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이 있다라고 그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 관련된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본방에서 다루겠습니다. 네. 목요일 방송 오늘 232분과 오프닝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김희준 님이 저도 꿈이 앵커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오, 응원합니다. 뉴스 프리데스크 보시면서 그 저희 신입 기자들과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프리데스크가 언론인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리둥절 님은 노래 나올 때마다 열받을 것 같다고 하시는 게 신청곡 어제 살짝 들려드렸잖아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다른 신청곡 올려주세요. 네. 저희 꼭 들어드릴게요. 오늘 신청곡 박효신의 굿바이 틀어드렸고요. 네. 양이야 냐홍해라는 닉네임. 너무 귀여운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신청해 김희준님, 주셨어요. 네 오늘도 신청곡 받아요. 올려주세요. 네. 이사나님이 오늘은 한 해를 준비하는 봄의 길목 우수입니다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걸 되게 잘 챙기시더라고요. 네. 봄이 어서 와야 될 텐데 오늘 너무 춥더라고요. 네. 너무 추워. 언제쯤 좀 따뜻해지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님이 김민호 아나운서를 롤모델로 삼아라 하셨습니다. 김인호요? 김민호, 김민호 예. 아나운서를. 잘못 봤네요, 제가. 네, 예. 아이엠 써니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빌로버티미님이 전 제 얼굴에 자신감이란 게 있어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지금 거울을 보고 계신가요 혹시? 갑자기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네. 네. 파란 하늘님이 내일부터 봄바람이 분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봄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하네요. 진짜요. 할 말 있으십니까? 아기상. 지금 저 멀리서 아리둥절님은 노재필 기자가 아기상어를 저희의 마음이 이겁니다. 아리둥절님 저희가 닉을 부르고 싶지만 닉을 못 부르는 분이 서론이 너무 길다고 이선영 아나운서 불러달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6시 네 분님, 네. 항상 오세요. 네. 이선영 나오시면. 그러니까요. 선영구 팬입니다. 네. 네. 자, 아기상어도 들었고 하니까 이제 목요일 고정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목요일 고정 코너 안녕하세요. 이선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아니 지난주에 설 연휴 때문에 한 주 쉬었더니 네. 그러니까요. 너무 또 유독 반갑네요. 댓글창에서도 늘 이선영 아나운서를 찾으셨어요. 그 6시 그분도 오시고. 저한테는 네. 연휴 때 쉬어? 하면서 엄청 밝은 표정으로 얘기를 거시던데 네. 무엇이 진짜인가요? 논란이 있습니다. 자막으로 노재필 기자의 신경을 좀 표현해 주시면 네. 감사드릴게요. 아무튼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이 우수잖아요. 네. 우수절기 그 의미가 뭔지 혹시 김민호 아나운서 아세요? 우수절기 약간 우수에 찬 느낌의 계절인가요? 아니면 우스운 계절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예. 내리는 눈이 비로 바뀐다라는 의미를 가진 절기예요. 그러니까 봄이 찾아온다라는 의미여서. 근데 오늘까지는 추웠잖아요. 그쵸.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따뜻한 날씨가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네. 맞아요, 속보입니다. 김민호 아나운서 무식해. 이게 참 저런 속보는 환영합니다. 예. 아무튼 2주 만에 만났더니 약간 어색하네요. 분위기가 네. 왜 그러죠? 실버 에로님이 하트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하트. 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갈까요? 또 김민호 아나운서한테 좀 이입을 해서 이야기를 예. 해야 할 것 같은데. 주식 얘기죠, 또 주식 얘기. 뻔한 뻔짜예요. 프리데스크의 주식은 모두 무슨 얘기인가요, 또? 만약에 박성재 사장님이 MBC 직원들한테 1,000억 규모의 주식을 쏜다. 그러실 분인가요, 혹시? 통하신 분. 통하신 분인가요? 네. 기대 좀 해봐도 될까요? 네, 아무튼 이런 회사 실제로 있습니다. 익숙한 회사인데요. 이제 쿠팡에서 전 직원은 아니고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로 야. 그것도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 주식을 준다고 하면은 주식 값을 올리려고 열심히 좀 일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000억을 준다고요, 주식을? 각자 그럼 한 명한테 얼마나 주는 거예요? 일단 1인당 규모는 200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내 돈 안 들이고 그럼요. 200만 원이면 굉장히 굉장한 거죠. 네네, 뭔가 상여금 받는 기분도 들 것 같고. 네. 근데 좀 특이했던 게 이번에 주식을 받는 이제 근로자들 중에서
다 정규직이 아니고 한 3,000명 정도는 현재는 일용직인 분들까지도 이 주식을 받는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용직은 아니고 이제 상시직으로 전환이 될 예정인 분들인데 이제 네. 쿠팡이 설명하기로는 그 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렇죠. 하다가 힘들면 좀 그만두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 물류 효율이 좀 떨어져서 이제 상시직으로 전환을 계속 이제 장려하고 있었는데 그런 장려책의 일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사실 다들 뉴스에서 많이 다뤄졌으니까 들어보셨겠지만 쿠팡이 이제 이렇게 주식 나눠주는 게 상장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아니라 이게 미국 시장에 뭐 상장을 한다 이런 소식이 이제 들리고 있는데 이유를 좀 궁금해하시 왜 미국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맞아.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선영 맞아요.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네,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기대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쿠팡 이전에 뭐 카카오라든지 다 우리나라 증시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왜 쿠팡은 미국이냐. 이제 이걸 두고서 이제 우리나라 상법 조항까지 막 거들먹거려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이 있잖아요. 주식 한 주마다 주주총회 가서 저 의견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들 수 있는 그 의결권이 하나씩 주어지거든요. 그렇죠, 국뽕주에. 당연하죠. 한 주에 네. 뭐 하나의 의결권이 있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상법에서 한 주식에는 무조건 딱 한 표만 행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을 비롯한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한 주에 막 29개까지 의결권 여러 개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해요. 좀 특별한 뭐 이렇게 딱지 붙은 주식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등 의결권 제도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요 차등 의결권 때문에 쿠팡이 한국 증시가 아닌 미국 증시를 택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한 주당 최대 29개의 의결권이면은 주식을 조금 갖고 있더라도 그 기업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이 되게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한 2% 갖고 있으면은 58%의 영향력을 지금 끼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역시 거의 뭐 김 계산 김 계산 네. 발음 좀 해주세요. 네, 저 계산이 정말 정확한데 네. 요약이 잘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듯이 한 주당 이게 한 표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그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의결권과 달리 한 주당 29개나 내가 의견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딱 봐도 좀 권한이 센 주식이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네. 들죠. 근데 아무튼 이게 왜 필요하냐면 뭐 쿠팡을 일반 벤처기업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겠지만 어쨌든 벤처기업들에게 이 차등 의결권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창업주가 회사를 좀 어느 정도 키워놓고 더 이제 한 단계 도약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상장 이전에라도 이제 자금을 조달할 때 창업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랑 이제 교환을 하게 되는데 지분을 넘겨주게 되죠, 네네. 사실은. 네. 그러면 이제 한 주에 한 의결권이 하나가 있을 때는 주식을 팔면서 의결권까지 같이 팔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대규모 자본을 가진 사람한테 이 회사를 아예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경영권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차등 의결권을 통해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스타트업이란 말 많이 쓰는데 이제 아무래도 창업자가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창업자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금을 유치하려면 자기 지분을 이제 하나 둘씩 나눠주다 보면 정작 상장을 할 때가 되면 이제 적대적 인수합병에 이제 그런 노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안정적인 경영권 보장이 필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투기 자본이 이런 적대적 인수합병의 대상으로 삼으면 경영에보다는 이 방어하는 데 신경 쓰느라고 또 막대한 자금을 쓰다 보니까 좀 부작용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사실. 네, 그래서 요 이제 쿠팡 같은 성장성 있는 이제 벤처에서 출발한 이런 디지털 내러티브 기업들이 요 우리나라 제도에는 없는 차등 의결권 때문에 미국에서 대신 상장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도 뭐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제 벤처기업, 스타트업 대상으로 하는 요 기업들에 한해서는 차등 의결권 가능하게 하자, 입법화하자라는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고 일부 정치인들도 힘을 실어주고는 있는데요. 네네. 또 반대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나라 재벌 세습이 굉장히 그렇죠. 네. 심화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재벌의 특징이 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경영권을 좀 행사하는 영향력을 주는 경우가 많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차등 의결권이 전면적으로 허용이 되면은 결국에 이렇게 대기업 세습에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입법이 되긴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안을 보면 벤처에 대해서 뭐 그리고 이제 상장할 때 그런 비율이라든지 지분 구조에 따라서 다시 몰수하거나 이런 거를 좀 제한을 두긴 했더라고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쿠팡이 도대체 어느 나라 기업인가에 대한 좀 근원적인 질문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고속 성장을 한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 아니야 생각하겠지만 또 이게 원래 미국 회사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좀 아예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영업하고 있는 우리가 그 익숙하게 쓰는 쿠팡 앱, 네. 그걸 이제 운영하고 있는 쿠팡 회사는 사실 이 쿠팡 회사를 100%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름은 같아요. 쿠팡 같은데 걔가 또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쿠팡을 100% 소유한 이 모기업이 미국에 있는 법인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이 차등 의결권이 뭐니 하는 이 우리나라 경영 그 환경 때문에 미국을 택한 게 아니라 원래 미국 법인이 모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상장하는 거다. 이런 상반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쿠팡이 한국 DNA를 가진 아마존이 되겠다는 포부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래서 뭐 유통, 물류, 커머스까지 다 지금 확장을 한 거잖아요. 아무래도 법인이 미국에 있으면은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하기도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도 미국을 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차등 의결 때문이 아니더라도 일단 글로벌 기업을 꿈꾼다면 미국에서 상장을 해야 뭐 달러도 그렇고 일단 달러가 기축통화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글로벌한 자금들이 더 손쉽게 더 큰 규모로 들어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금 조달도 용이하고 또 그 얘기했던 것처럼 다국적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훨씬 더 큰 시장 앞에 놓인 거니까 이제 그런 점 때문에 미국에서 상장을 한 거다라는 이제 분석이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이 쿠팡을 더 후하게 평가해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이제 미국 월가에서 쿠팡이 이제 상장하기 직전이니까 기업 가치를 한번 계산해봤는데 미화로 50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 55조 정도로 책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현대차보다 더 큰 규모예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에는 사실 현대차가 훨씬 큰 기업이잖아요. 그래 근데 보이죠. 이제 더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네. 쿠팡의 성장세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그 로켓 배송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주 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쿠팡이 노동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좀 보완이 되고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문제 없는 기업으로 탈바꿈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악한 노동 환경 얘기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번 주에 스트레이트에서도 이거 관련돼서 보도가 예정돼 있으니까 네. 여러분 좀 봐주실 분들은 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좀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 정말 진심으로 와 너무 잘됐다 화이팅 하고 싶은데 이런 노동 이슈가 계속 발생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 응원하는 마음에 한편에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거든요. 쿠팡이 좀 이런 문제들 좀 해결을 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날개를 활짝 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카이로스님이 나중엔 쿠팡과 아마존의 대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라고 기대감을 표시하셨고요. 네. 네, 많은 분들 의견 남겨주고 계십니다. 헬리시님은 요즘 시대에 국적을 굳이 따질 필요가 있냐. 다국적 기업이 대세인데 기업을 위해선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설동경님은 쿠팡은 매년 적자를 내는 기업이라고 지적하셨고요. 네. 물결님 노동자를 위한 개선 좀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 말이요. 그러게요. 네. 자연스럽게 뭐 다음 소식 예? 전해 좀 알아서 볼까요? 네. 아시죠? 뒷목 잡을 준비 좀. 뭐요? 뒷목 잡는 소식이에요. 이번에 오랜만에. 뒷목인가요? 아. 네. 사실 요새 좀 젊은이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취업 시장이 완전히 꽁꽁 얼어서 뭐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뭐 내 집 마련 이건 정말 딴 세상 그렇죠. 얘기. 사부 세대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렇습니까? 네, 뭐 청년 실신이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청년이 실업자 아니면 신용불량자다 뭐 이런 단어가 생길 정도고 네. 한 푼 두 푼 뭐 배달 알바 해가지고 모은 돈 다 주식에 때려 넣는 이런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2030 세대가 있대요. 긴 말 할 거 없이 어제 뉴스데스크에서 다룬 리포트 한번 보고 오시죠. 뒷목 잡고 네. 보겠습니다. 네, 뒷목 잡고 보세요. 한 채 70억 원이 넘는 서울 한남동의 초고가 아파트. 아직 30대의 젊은 기업 대표 A씨는 이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말고도 꼬마 빌딩과 골프 회원권 여러 개도 사들였습니다. 슈퍼카도 회사 명의로 2대, 9억 원어치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부자가 됐을까? A씨는 부모에게 회사 주식 70억 원어치를 물려받았습니다. 회사 매출이 뛰자 유령업체를 만들어
광고비 같은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이런 식으로 수십억 원 탈세를 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은 61명. 특히 뚜렷한 소득 없이 부모 도움으로 부자가 된 20, 30대 16명이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186억 원. 이 중 꼬마 빌딩이 137억 원, 레지던스가 42억 원, 회원권이 14억 원입니다. 대출 규제나 보유세로 구입이 어려워진 아파트 대신 이런 자산을 사들이는 겁니다. 사들인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을 부모가 대신 내주고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편법 증여 방식도 등장했습니다. 편법 증여 등 반칙, 특권을 통해서 나홀로 재산을 불리는 영앤 리치, 숨긴 소득으로 고가 자산을 취득하는 불공정 탈세 현상이 증가하고 국세청은 자체 전산 시스템과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활용해 세무조사 대상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뒷목 잡을 리포트 보고 오셨습니다. 근데 약간 부러워하시던데요? 네. 부럽긴 부러운데 이게 막 진짜 우러나오는 뭔가 아름다운 부러움이 아니고 빡치는 이런 거. 이미 써놓고 뭘 괜찮을까요? 우리 어제 뭐 네. 심의위원회 이런 거 없으니까 여기 네네. 정말 화나는 좀 기사였던 것 같아요. 김민아 아나운서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는 7억짜리 아파트도 대출 연끌해서도 사기 어려운데 7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정말 남 얘기구나 이거는. 슈퍼카에 뭐 네. 제가 사실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계세요 이분이. 진짜 그러게요. 뉴스라네요. 네, 카이로스님이 국세청에서 조사 들어간 상태로 알고 있는데 16명이었나 대상자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엄청난 기억력입니다. 근데 16명이 아니고 61명. 거꾸로 기억하셨어요. 근데 이제 20, 30대는 16명. 맞아요. 61명. 세무조사 대상은 61명, 네, 그리고 그렇게 2030은 네. 16명. 네. 근데 보니까 이분이 못 가지고 계신 걸 선영구님 가지고 계시네요. 뭐요? 이 많은 분들이 서민채님 선영구 너무 예뻐요 많이 해주시고 외상사절님 선영님 갈수록 왜 이리 젊어지심이라고. 지금 70억으로도 가질 수 없는 미모와 꽃밭이 나왔습니다. 네, 꽃밭이 나왔어요. 동안을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이런 스타일 아닙니다. 네. 웃음 드리려고 한번 해봤어요. 네. 항상 해놓고 자기 아니라고 자꾸. 도와주세요 선배님. 네, PN캐로님이 우리나라엔 왜 존경받는 부자가 없을까요? 졸부가 많아요 하셨습니다. 삐까번쩍님은 싼 빌딩 사서 인테리어를 부모가 대주는 거 진짜 꼼수다. 진짜 하셨습니다. 꼼수 중에 꼼수죠. 그거 이따가 제가 붙여가지고 조금 더 설명해드릴게요. 진짜 잘 지적해 주시네요. 네. 7번 방의 유물 내 뒷목 하셨습니다. 정유현님도 세금이나 바로 내지 하셨고 카미나무님이 고마워요 부모님 하셨습니다. 진짜. 네, 맞아요. 설동경님이 제가 75억 더 있었으면 더 미녀예요. 새로운 발상인데요? 네. 더 예뻐 보이고 더 잘생겼고. 네, 75억이면은 예. 이분은 정말 제가 뭐랄까 닉을 읽을 수가 없는 문자로 쓰여 있어가지고 그래요? 부자여도 탈세 안 하고 범죄 안 저지르면 뭐라 안 하는데 라고 그럼요.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래요. 영앤 리치. 이 사람들이 이러니까 자수성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맞아요. 내 능력을 존경해야죠. 벌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 문제는 이제 편법으로 증여세도 내지 않고 받은 거잖아요. 부모님한테. 이런 게 문제죠. 사실 출발선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포트에서도 이제 지적을 한 게 이들 중에는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산은 180 몇 억 이런데. 그래서 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편법 증여를 했는지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번 정부 들어서 규제가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뭐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하면 뭐 중과세니 규제니 해서 이제 좀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좀 짐이 될 정도로 규제가 많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집을 여러 채 증여받았지? 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파트 말고 여러분 레지던스 아시죠? 그러니까 레지던스가 이제 아파트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서 뭐 숙식도 할 수 있고 숙박도 할 수 있고 이런 요 시설 숙박시설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기능은 아파트랑 똑같잖아요. 거기서 쉴 수 있고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근데 이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상 주택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고 뭐 상업시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 거기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산을 증여해줄 때 아파트 아니고 레지던스를 사서 증여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그것도 걸렸고 네네. 또 하나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게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제 저희 엄마가 회사를 운영 중이신데 10억
정도를 저한테 주고 싶어요. 우리 매출 중에, 회사 매출 중에. 그러면은 엄마가 이 돈을 나한테 10억을 선영이한테 주고 싶은데 이거 선영이 이거 세금 때려 맞을 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선영아 저기 너 저 가가지고 등기해서 저 법인 하나 설립해라. 그러면은 이제 제가 뭐 대충 컨설팅업 해서 이제 하나 회사를 세우면 엄마가 이제 저희 회사한테 컨설팅 자문을 받는다고 하고 계약서를 쓰고 저는 그냥 계속 띵가띵가 노는 거예요. 컨설팅 뭐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몰라.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저희 회사에 이제 입금이 되겠죠. 그 컨설팅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없죠. 실제로 그렇죠. 했는지.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증여를 한 그 방법도 있었고 하나 더. 네. 삐까뻔쩍 님께서 아까 리모델링 아,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쵸.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였냐면 건물을 하나 사는데 만약에 성지영 선배가 저희 어머니면 물론 그보다 훨씬 연배가 적지만 네, 성지영, 이선영 공동 명의로 건물을 일단 사요. 같이. 그런 다음에 이 낡은 건물을 성지영 엄마 돈으로 일단 막 한 100억 들여가지고 막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리모델링 싹 해서. 네. 그럼 이제 건물 가치 자체가 이제 올라가겠죠? 그쵸. 그럼 나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그 자산의 증가 효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까지 정말 건물할 때. 어마어마한 꼼수들이 아, 그 틈을 노려가지고 싹 비벼서 가네요. 똑같이네요 진짜. 진짜. 진짜 뛰는 거 위에 창의적이죠. 막 굉장히 머리를 막 엄청 열심히 썼네요. 정말. 네. 정말 뛰는 법 위에 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이런 표현이 생각나요. 있는 뭐가 더하다는 얘기가 생각납니다. 네. 저는 근데 사실 이제 그 영앤 리치라는 표현을 이제 국세청에서 꼭 이제 찝어서 사용했잖아요. 영앤 리치 네. 편법 증여 이제 했다. 근데 요 단어가 사실 막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영앤 리치 젊고 부자인 사람들 중에서 죄 없이 그냥 낼 거 다 내고 그럼요. 뭐 젊고 부자인 네.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앤 리치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먹는 건 낼 거 안 내는 사람들 때문인 것 그럼요. 같아요. 네네. 아까도 부자인 말씀하셨지만. 뭐라고 하나요? 증여세 낼 거 내고 정당이 또 그거 내셔도 186억 그러니까요. 중에 내도 한 뭐 160억 되지 않나요? 네, 어차피 억 단위 갖고 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게요. 아무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제 국세청이 아예 이런 색출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해서 앞으로도 계속 불법, 편법 증여 뭐 계속 잡아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요새 한쪽에서는 뭐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분들이 계신 반면 이렇게 소득도 없이 호의호식하시는 분들의 소식을 들으면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 뇌가 아플 정도로 뇌가. 맞아요. 정말 뭐 아까 선영 아나운서 표현대로 약간 뭐가 친다고 하죠. 뭐 뒷목 잡는 소식들이 빵이요? 많아요. 예, 아까 아나운서가 빵이 뭐냐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니 그 정도로 좀 화가 났었어요. 네. 네. 상황이 이렇게 네. 안 좋은데 이런 뉴스 보시면 더 좀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아. 오늘님이 백기환 선생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만들어갈 세상이죠. 뭐 누가 나눠달라고 했나요? 그냥 제대로 내야 될 세금. 그러니까요. 저희 직장인들은 진짜 원천징수시 10원까지 다 떼가잖아요. 네. 내 거 열심히 냈어. 감정 이입 제대로 하시네. 갑자기 이입이 확 되네요.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이죠. 그래요. 마지막 네. 소식. 성지영 기자, 김민호 아나운서 혹시 빅브라더법 들어보셨나요? 빅브라더법이요. 빅브라더는 제가 사실 제일 좋아했던 1984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개인 사생활을 막 감시하고 막 보는 그건데 빅브라더법 전자금융거래법 얘기죠. 이야. 맞아요. 그거 얘기할지 어떻게 아세요? 들어보셨는데. 아, 네. 저 솔직히 잘 몰랐어요. 진짜요? 네. 그럼 아까 그 속보 다시 한번 만 네, 그 민호 속보가 아나운서. 팩트로 체크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전자금융법 개정안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얼른 이야기 넘어가서 한번 요약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왜 우리가 요새 핀테크 많이 이용하잖아요. 뭐 카카오머니, 네이버페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규모 디지털 내러티브 기업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이제 금융업에 뛰어들어서 자기네 머니를 이용하라. 그렇죠.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성경제에서도 많이 이야기는 했지만 이 손안에 있는 금융 너무 편리하고 좋긴 한데 이게 다 숫자에 불과하다 보니까 그냥 이 모니터 안에 혹시 이 숫자가 해킹당하면 어떡하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가 안 드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쌓아놓는 충전금이라든지 이게 선수금이 사실 예금자 보호 같은 걸 못 받는 돈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존의 은행 시스템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규제를 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해서 전자지급거래 청산업법을 신설해서 요걸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이 법 세부 조항에 카카오,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이 개인들이 그 카카오 머니나 뭐 네이버 머니 이런 거 쓴 거래 내역을 다 금융위에게 자료를 제출할 것. 이라는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익의 50% 이내, 굉장히 크죠. 과징금까지 물어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개인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거다 보니까 그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는 우리 개인정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금융위에 제출할 때는. 금융결제원에 제출을 하게 되는 거고 금융위가 이제 금융결제원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제한 별다른 제한 없이. 카카오페이랑 네이버페이가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긴 하는 건데 어쨌든 너네 이제 거래했던 내역을 다 금융위원회에 제출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뭐 김민호 아나운서라면 네이버페이로 이렇게 산 것들 그 결제 내역 만약에 누가 다 본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 좀 그렇죠. 제가 사생활이잖아요. 제가 뭐 뭐 샀는데요? 남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걸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샀는데요? 아니 뭐 사면 만약에 사면 예. 네. 당황스럽네요. 네. 비꾸라도 뽑아. 아, 네. 네. 근데 왜 한국은행에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지급 결제 뭐 이렇게 이런 수단에 관련된 것들은 아무래도 은행에서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한국은행이 이 관리 감독 기능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금융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부 자료도 이제 지급과 결제 관리된 건 사실 한국은행이 다 관리 감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요 법이 신설되면 지급 결제에 관한 정보들이 금융위에서 많이 가지게 되고 한국은행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관리 감독 기능을 금융위가 이제는 갖게 된 일부가 일부분. 그렇게 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약간의 주도권 다툼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어쨌든 한국은행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빅테크 업체의 거래 내역까지 개인들의 거래 내역까지 일일이 뜯어보는 건 사실 사생활의 과도한 침해다. 이거를 그냥 과시할 수는 없다. 약간 이런 입장으로 보이고 있어요. 네. 사실 지급결제 시스템 자체는 이제 어쨌든 지급결제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돈을 빌리고 갚는 거에 그 안에서 모두 일어나는 게 기본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거를 발권력이 있는 중앙은행만이 이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국마다 중앙은행이 이걸 관리해요. 근데 이제 금융결제는 발권력이 없는 상태, 금융위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약간의 의견 다툼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와중에 이제 사실 정금법 자체가 예전에 2006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뭐 이런 페이 같은 거 하나도 없고 모바일 뱅킹 없었던 시절이라 사실은 그때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포인트 마일리지 관리하려고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만들어진 법이고 그때 지금 변화한 트렌드한 이런 빅테크 산업을 반영을 못하고 있으니까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지금 이 와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뭐 사실 은행 거래 같은 경우는 기록이 남지만 이거 개인 간의 거래 내역 들여다보려면 영장 받아서 봐야 되잖아요. 그럴 정도로 보호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래 내역에 대해서 이제 금융이라고 해도 개인정보를 꺼리낌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이건 앞으로 사실은 굉장히 문제의 여지가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뭐 맞습니다. 김민호 아나운서만 해도 딱 싫다잖아요. 저도 근데 사실 좋진 않거든요. 왜 뭐 샀어요? 알려줄게. PN 캐로님이 성지영 기자는 인간 위키피디아 모든 주제 다 커버돼. 맞아요. 김창군님, 성지영 기자 다 알고 계셔. 모르시는 게 다 알고 계세요. 있어요. 다 알고 계세요. 네. 네. 점점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금융도 그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개정안이 나온 만큼 좀 문제점은 보완이 되고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선영 아나운서 대본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번 주도 아주 알차게 준비해 주신 이선영 아나운서 감사합니다라고 읽으라고 써놓으셔가지고 제가 썼어요. 네, 아주 열심히 알차게 준비해서. 준비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인간 주크박스 네. 큐시트 산책의 노재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리동절님이 지금 마음 풀리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제가 아주 다행입니다. 예. 그 선영구님께서 안 일어나시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제필 좀 들어야 된다고. 네. 관계 회복. 네. 네, 노제필 타임이라고. 아까 그 저희가 매주 목요일에 남다른 뉴스라고 지영원 기자가 하는 그 그렇죠. 랭킹 이휘준 아나운서와 네, 지영훈 같이 기자가 하는. 진행하는 남다른 뉴스. 아까 보니까 이제 빌로마 TV냐고 몇 분 가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거기도 네.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네. 좀 이렇게 시간 되시면은 가셔가지고 이렇게 좀 재밌었어요. 네네. 되게 좀 이렇게 한 주의 뉴스를 정리해 주는 건데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가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다운 발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팀장이니까. 네. 자, 오늘도 이제 코로나 얘기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남양주 공장 얘기를 어제 해드렸잖아요. 근데 빌려봤더니 감사합니다. So sweet이라고. So sweet. 네, 지금 이글아이님이 훈남 노제필 기자님 하셨습니다. 네네.
실버연방의 요물님께서 왓썸 맥이라고 뭔 뜻이죠 이게? 왓썸맨 이거. 네. 자, 8명이 추가가 됐어요. 어. 8명이 추가가 됐는데 저희가 오늘 보도할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원래 13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다고 돼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틀 전에 이미 의심 증상을 가진 공장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퍼져 있는 상태에서 모르고 이제 지나왔던 거죠. 한 굉장히 많은 분이 이제 18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공장 직원이 그 중에 한 120명 이상이 이제 관련된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네. 자, 그다음에 오늘은 621명이 남았고요.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정부가 오늘 이제 어떻게 방향을 갈지에 대한 어떤 공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네네. 그 일률적인 영업 제한 조치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제 5단계로 된 것도 3단계로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같은 것도 이제 뭐 단계별로 5인, 10인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외국은 그 가족이나 아니면 매일 만나는 직장 직원들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좀 더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뭐 계속 만나고 하니까 근데 그게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니면 바이러스 좀 노출될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방안을 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항상 이게, 만나는 사람들의 바운더리 그렇죠. 안에 있으면 네, 다른 사람 만나지 네네. 말고 그러라는 얘기 같은데. 그리고 오늘 저희 인권사회팀이 아동학대 요새 아동학대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게요. 너무 마음 아파요. 네. 네, 뭐 정인이 뉴스도 있었고 네. 아동학대 관련해서 저희가 리포트 2개 기획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당하셨던 청년 21살의 청년을 인터뷰한 그 기사를 제가 보고 왔거든요. 네네. 정말 뭐랄까 좀 끔찍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 그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양부모 밑에 갔는데 그 여러 가지 학대를 당했는데 기본적으로 식탁에도 못 앉게 해서 따로 밥을 먹게 하고. 지금 21살이면 정말 나이가 너무 그렇게 그렇죠. 많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본인들이 양부모가 외출할 때는 애를 화장실에 가두고 나가고 뭐 때리고 뭐 이런 정말 끔찍한 그런 학대를 당했는데 그 심지어 그 학대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애한테 되게 깨끗한 옷을 입혀가지고 거짓말을 시킨다는 거예요. 맞은 적이 없다고. 와. 너무 상처가 컸을 것 아무튼 같아요. 굉장히 아마 보시면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인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다음에 오늘 그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창업자 네. 우한 형제들 의장이 재산의 절반을 기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네. 저는 그런 자선 단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더 기빙 플래시라는 데가 있대요. 네. 이게 그 굉장히 또 이렇게 이런 얘기 나오면 굉장히 또 관심이 추천하죠. 떨어져요. 네, 이게 지금 뭐냐면 자산이 1조 원 이상 되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1조 원. 네. 가입 조건이 굉장히 가입 조건이 까다롭네요. 1조 원이고. 턱이 높네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 우리 3명은 거기 가입을 할 수 있을까? 거기 그전까지? 아니 그 아노 네? 소사이어티인가 1억 기부하면 그건 있죠. 그쵸. 한국인 최초로 그 김봉진 의장이 여기에 가입이 된 건데 조건이 뭐냐면 자산만 1조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을 기부를 해야 가입을 할 수 있대요. 네. 그래서 뭐 빌 게이츠라든지 뭐 누구죠? 그 워렌 버핏 뭐 이런 분들이 만든 단체인데 아무튼 거기에 가입이 됐고 5천억 원 그러니까 지금 자산이 한 1조가 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네. 배민이 지난번에 그 팔리면서 네. 아직 합병인데 확정된 건 아니죠. 확정된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매각되면서 이제 주식 가치가 그때 평가될 때 계산하면 네. 한 5천억 원 이상을 기부하는 거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예,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오늘은 너무 돈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네. 자, 그다음에 저희 단독 기사가 있는데 포스코 직원의 암 발병률 통계를 저희가 입수해가지고 네. 분석을 했는데 일부 암에서는 6배 이상. 아무래도 그 어떤 유독 물질 같은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직업
그 환경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죠. 네. 그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네네. 그다음에 그 더치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더치 네. 커피. 세균이 그렇게 많대요. 아. 나 좋아하는데 저. 기준치가 14,000배 정도 와, 된다고 14,000. 하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팔고 있는 더치 커피를 식약처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한 39개 업체 제품 가운데 한 7개 정도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왜 세균이 많냐면 그 찬물을 계속 뚝뚝 그쵸. 떨어뜨려가지고 하고 이제 그 안에를 소독을 한 다음에 다시 해야 되는데 그냥 물로 한번 쓱 헹구다 보니까 이제 세균이 계속 쌓이는 그러니까 원래 커피가 뜨겁게 하니까 스팀 때문에 그렇죠. 살균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장시간 동안 그러네요. 차가운 물에 네, 노출되다 네, 네. 보니까 세균에 좀 노출이 되면 좀 심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는 뭐 잘 안 먹으니까. 카페인이 너무 높아가지고 저도 잘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래요? 한 번 먹으면 잠이 잘 안 와. 아, 커피 잘 못 드시는군요. 네네. 1분이나 남았어. 아이고. 솔직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도. 많이 남았어요. 네네. 그 일본의 모리 요시로 독일 아니고 참 도쿄 올림픽 도쿄. 조직위원장 여성 비하 발언으로 이제 사임했잖아요. 네네. 근데 후임으로 거론되는 게 이제 그 올림픽 담당상인데 여성분인데 하시모토라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성추행 전력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겨스케이트 선수한테 키스를 한 게 있는데, 비하 발언에서 이제 아예 네네네. 성추행으로 바뀌는 거군요. 네. 근데 이분이 그 술만 취하면 입맞춤하는 버릇이 있다는 언론 일본의 보도도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 아, 네. 자, 그다음 오늘 시각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어요. 이게 네. 되게 의미 있는 판결인데, SSG.com, 쓱닷컴이나 롯데마트, 이베이코리아가 이제 피고가 된 거죠. 피고고 이제 이들 기업들이 시각장애인한테 10만 원을 이제 하라는 건데, 뭐냐면은 그 쇼핑할 때 시각장애인용 그런 걸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돼 있으니까 그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가지고 앞으로 6개월 안에 이게 판결이 확정이 되면 6개월 안에 그런 어떤 조치를. 서비스를 해라. 뭐 이런. 의미 있는 판결이네요.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금요일에 내일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